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9번째 페이지. 어쩌면 잡지사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지식 정보를 전해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지진입니다. 지난주 화산 폭발도 물론 그렇지만 지진도 정말 규모에 따라서는 인류에게 엄청난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이고 또 화산 폭발보다는 우리가 좀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교수님 우선 지진 정확히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네, 말 그대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다 지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연적으로 일어난 지진 같은 경우에 단층의 미끌림에 의해서 난 경우라고 대부분 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규모의 지진들은 기본적으로 단층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진들인데 네. 그런 것만 지진의 부류에 넣는 게 아니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도 마그마가 움직인다든지 분화가 일어나는 당시에 큰 충격파가 만들어지고 압력 변화가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땅의 흔들림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것도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규모 4.4 정도의 지진이 났거든요. 그거 역시 지진이고요. 네, 우리 채석장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터뜨릴 때 그런 것도 지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석유 개발하는 곳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보면은 쉐일가스라는 거 개발하는데 그 쉐일 안에 들어있는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 쉐일을 깨트려요. 땅 속에다가 고압의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수압파쇄, 프래킹이라고 말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 이번에 우리 예전에 그 포항에 또 이제 지열 발전을 위해서 시추를 하다가 물을 집어넣는 바람에 지진이 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말 요인들을 통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 전체를 그냥 지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진 관련 용어들이 있잖아요. 진도, 진앙, 진원 이런 용어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일단 그 지진의 규모하고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개를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죠. 지진의 규모. 보통 보면 이제 지진 규모 발표를 하죠. 기상청에서 지진이 나면은 리히터 규모 얼마의 지진이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리히터 규모라는 게 찰스 리히터라는 미국 지질학자입니다. 미국 과학자가 제안한 규모 등급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걸 어떻게 규격화할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진이 규모가 1 올라갈 때마다 그 지진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화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번에 화산이 분출할 때 방출된 마그마의 양을 가지고 규모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지진이 날 때 그 지진을 만들어낸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규모를 부여합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건 이제 그 지진계에서 이렇게 떨리는 그 규모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 지진계가 위치한 곳과 지진은 난 곳의 거리를 다시 역산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이만큼 떨어진 이곳의 지진계가 이만큼의 진동을 할 수 있는가. 그렇군요. 그렇죠. 그건 계산해내기 비교적 쉽겠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지진 규모를 정하고 지진은 이제 2단계 정도 올라가면 2단계가 올라가면 1000배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에너지 양이요? 2단계면 1000배. 그러니까 1단계는 한 그 31점 얼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한 31.6배 정도인가? 그 정도 돼 있거든요. 1단계 차이는 루트 1000 하면 그렇게 될 건데. 그럼 31.6 곱하기 31.6 해서. 그렇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한 31점 얼마씩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단계라는 게 리터 규모 1이냐 2냐 요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항 지진이 5.4가 났다. 그런데 그 올해 1월 1일에 일본 서해 쪽엔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하나 났어요. 7.5 지진이 났거든요. 이 정도 차이인데. 이 차이 나니까 이제 에너지가 1000배 차이 나는 거죠. 야, 이게 이 차이가 엄청 크구나. 그게 이제 지수 법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이라서 2배, 3배 되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에너지 자체를 우리가 그 지진의 규모라고 말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기 남미 칠레에서 규모 8 지진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살고 있는 우리 안 느껴지죠, 그거? 못 느끼죠. 네, 칠레에서 못 느낍니다. 그 예.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얼마만큼 느끼느냐. 지진이 얼마나 큰 줄 알겠는데 예. 얼마만큼 느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진 재해에 대비하거나 그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게 더 오히려 중요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내가 사는 곳에서 얼마만큼 흔들리느냐. 네. 요게 진도예요. 진도 몇과 리터 규모 몇은 다른 개념이군요. 그렇죠. 제 발밑에서 규모 4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서 규모 9짜리 난 것보다 훨씬 크죠. 그렇죠. 느끼기에는 그 그렇죠. 진도가 더 그럼 높은 거네요. 그게 그렇죠. 4짜리가. 그렇죠. 얼마나 가까우냐 이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리터 규모는 좀 절대적인 개념이고 예, 그렇습니다. 진도는 상대적인 개념.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진도가 높은 지진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포텐셜은 바다가 더 커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육상 단층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지진 규모가 작더라도 사람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나면 네. 그 사람들한테 더 큰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진도 몇 정도 되면 숫자가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됩니까? 뭐 우리나라의 진도는 네네. 이게 우리 보통의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지진 규모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 그 리터 규모라고 해서 어느 정도 통일된 걸 쓰는데 그 진도의 개념은 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메르킬리 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고 일본은 또 자체적으로 일본 기상청에서 만들어낸 또 그 진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뭐 12등급, 뭐 일본은 10등급 뭐 이렇게 쫙 나눠서 합니다. 보통 한 중간 정도 가면은 이제 가구 같은 거 막 쓰러지고 이 천정에 막 달려 있는 등 이런 거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막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정도가 되고 보통 뭐 일본 기준으로 말을 했을 때 일본 기준으로는 거의 일본 이렇게 가거든요. 1, 2, 3, 4, 5약 5강, 6약 6강, 7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만약에 한 5 정도로 갔다. 진도가 이렇게 갔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그런 큰 지진을 경험을 그런 진도를 써야 할 경우가 사례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기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일본은 이미 그런 기준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게 프랙티컬한데 가 보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5강 정도 가면은 그 오래된 가옥들 있죠. 전통 가옥들은 어느 정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6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빌딩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요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진의 강도를 비교할 때는 좀 리터로 비교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진 자체 얘가 얼마나 큰 지진이었나 요걸 이야기할 때는 리터 규모 가지고 쓰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지역이 얼마나 피해를 받냐는 이제 진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셨던 분들도 뭐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 너무 유용한 지식인데요. 진도와 리터 규모의 차이. 아까 뭐 진원 진앙. 진원 진앙. 그렇지. 진원은 그냥 뭐 지구를 3차원으로 봤을 때 지구가 구니까요. 그러니까 지구 구 내부에 어떤 지점에서 지진이 났냐. X, Y, Z 좌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진앙은 그 결국은 지 표면에 어떤 지점 직하부에서 지진이 났냐 이 개념이거든요. 그럼 진원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진앙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X, Y 좌표상에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면 이제 표면에선 진앙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크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뭐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진앙 지역이 가장 피해 크다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아까 뭐 단층 뭐 지각의 움직임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디테일하게요.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 예, 굉장히 길게 설명하려면 또 그러면 좀 덜 디테일한 한 두 학기에 걸쳐서 설명할 수도 있는 초중급 난도로 한번. 일단 왜 그 지진이 나냐를 떠나가지고 지구가 일단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구 움직이죠. 지구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시나요? 지구 움직임 뭐 자전 이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각. 그렇죠. 자전은 지구가 통째로 태양 주위를 움직이는 건데 지구 내부가 움직이고 지구 내부가 내부가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지구는 네. 내부로 가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원래는 지구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높은 열이 있어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예. 그때 굉장히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표면부터 식겠죠. 표면부터 식고 지구 내부에는 거대한 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구 내부에는 방사성 물질들이 계속 방사성 붕괴를 해요. 붕괴요. 예, 붕괴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 우라늄이 뭐 그다음 단계로 이제 나부로까지 계속 붕괴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붕괴를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아, 예. 예,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예. 그 에너지들이 땅 속에서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내부는 계속 뜨겁게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새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없으면 지구는 식어서 차가운 돌덩어리가 됐어야 될 텐데 그대로 가만히 있을 텐데. 예, 지구 내부가 지금도 뜨겁고 핵이 녹아 있는 이유가 그런 아, 이유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 내부는 아주 뜨겁고 지구 표면은 아주 차가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지구 이제 보면은 우리 멘틀, 지각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진을 설명할 때는 이 암석권, 연약권 이렇게 나눕니다. 암석권, 연약권. 네네. 네. 그 암석은 뭔가 단단할 것 같고 연약권은 연약할 것 같아요. 예, 연약할 것 같죠. 네. 이름 잘 지은 것 같은데 그 지구 내부의 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때 우리가 점탄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 점탄성, 점성과 탄성. 그래서 그 영어로는 viscoelastic이라고 말하는데 네. 점성적인 성격과 탄성적인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성은 그냥 이렇게 변형을 주면은 분자의 배열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질 않아요. 네. 물이나 꿀이나 이런 것들. 네네네. 예, 찰흙 같은 거 이렇게 변형하면 다시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스프링이라든지 고무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형했다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 이런 걸 이제 탄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구 내부는 그 점성과 탄성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 오.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점성에 가까워지고 네.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탄성에 아, 가까워지고 예, 예. 이게 초콜릿이나 엿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초콜릿 뜨뜻한 데 놔두면 끈적끈적 예, 녹아서 흐물흐물해지고 예. 냉장고에 넣으면 엄청 단단하잖아요. 아, 그래. 이빨도 깨질 수 있고 그죠? 예. 잘못 먹으면 예.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안이 뜨겁기 때문에 네. 지구의 안쪽은 굉장히 점성에 가까운 상태로 돼 있어요. 예, 예. 그죠? 그리고 지구 표면은 그 굉장히 냉장고에 넣어놓은 초콜릿처럼 단단한 거예요. 탄성. 예. 네. 그래서 뜨겁다 보니까 지구 내부에는 뭔가 이렇게 약간 액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예. 이제 하부 멘틀이라고 부르는데 이 멘틀은 그래서 핵에서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지표에서 식으면 다시 내려오고 대류를 해요. 일종의 대류. 그래. 대류 현상 예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예, 대류를 하기 때문에 이 대류가 지구 표면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말고도 이렇게 수평으로 힘을 가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판을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판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멀어지는 곳에서는 판이 찢어질 거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모여서 내려가는 곳에서는 판이 부딪힐 거고.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찢어지는 곳에 만들어진 게 아이슬란드고. 지난 시간에 그 해령? 네, 맞습니다. 네, 해령. 새로 생겨나는. 맞습니다. 중앙 해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올라와서 이 대류 그 세포들이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벌어지는 곳에 해령이 만들어지고 네, 아이슬란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셀이 내려가는 곳에 거기 이제 해구가 만들어진다. 일본이 그쪽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구 내부는 이렇게 점성 물질처럼 움직이지만 지구 표면은 어떤 상태냐면 약간 비스킷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스락. 예. 지구 내부는 아주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물처럼 흐른다고 볼 수 있지만 지구 표면은 물리적 성질이 지구 내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얘가 변형이 일어나려면 깨져야 돼요. 딱딱하니까요. 그렇죠. 예. 힘을 버티다가 깨지는 거죠. 꽁꽁원 초콜릿처럼. 맞습니다. 꽁꽁원 초콜릿은 아무리 이렇게 천천히 구부려도 휘어지지 않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진의 원리인가요? 그게 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해령, 해구 다 지진이 빈번한 건가요? 그렇죠. 해령, 해구 모든 곳에서 지진은 가장 지진이 많이 나고 가장 화산 활동이 많은 곳이 해령, 해구인데 찢어지는 곳보다는 그래도 충돌하는 곳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잦은 거죠. 야, 이거 다 교과서에서 진짜 외웠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달달달달. 요거 한번 들었으면 되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지구 말고 다른 그럼 행성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나요? 뭐 대류 현상이나 지진 활동이라는. 네. 지금 네. 보통 그 화산 활동하고 예. 그 지진 네. 그리고 지구조 운동이라고 말하는 우리 판 운동은 네. 같이 붙어 다닌다. 보통은 이렇게 보는데 네. 일단은 그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지진 활동이 있을 거라고 네. 믿는 그 행성 그러니까 그 천체들은 네. 뭐 화산도 마찬가지인데 예, 화성, 금성, 그다음에 목성의 위성 이오. 똑같네요. 예,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뭐 저번 시간에 우리 달에서 화산 활동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오는 아마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그 천체거든요. 그 달하고 크기는 거의 같아요. 이오가요. 예, 거의 같은데 네. 달은 지금 굉장히 차갑게 식어버린 반면에 네. 이오는 굉장히 활발하게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그 안에 지진이나 어떤 판 운동도 활발하다고 사람들이 봐요. 이제 이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목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중력체가 존재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목성에는 위성이 이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죠. 예, 여러 개의 뭐 가니메데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위성들이 또 이오에다가 중력을 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중력장이 막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네. 이오의 내부를 계속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네, 막 주무르는 거예요. 예. 막 물질이 이렇게 주무르고 변형을 시키면은 이제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녹고 움직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다른 주변에 거대 중력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뭐 재밌는 거는 이제 화성의 경우에 화성. 네. 그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습니다. 화성이에요. 예, 올림푸스 화산이라고. 예, 올림푸스 화산. 예. 예, 올림푸스 화산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왜 크냐면 왜 크죠? 지구상에서 그렇게 화산이 크게 자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구 표면은 판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예. 지구 표면에. 네. 그 하와이 섬 보면은 네. 하와이 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을 쭉 보면은 하와이 엠페러 군도라 그래가지고 네, 네. 하와이 섬으로부터 쭉 이어져 있는 그렇죠. 예, 그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게 예. 뭐냐면 네. 마그마가 공급되는 지점은 정해져 있는데 판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여기 하나 뿅, 여기 하나 뿅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구나. 네. 약간 컨베이어 벨트 찌르고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 가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뻥뻥뻥 얘가 움직이면서 계속 이렇게 돼요. 귀엽네. 네, 그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쵸, 섬이 그쵸.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지구는 그래가지고 예. 계속 판들이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 점에서 이제 고정된 좌표에서 네. 계속 마그마가 분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화성 같은 경우는 네. 화산 활동은 있는데 이렇게 판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 곳만 진짜 계속 한 곳만 하니까 그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한 놈만 팬다 느낌으로. 예, 약간 거기는 이제 예. 아주 재밌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더 큰 화산이 형성된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신기하다. 야, 재밌네 지질학이. 예. 지진이 발생하면 보통 시간상 어느 정도 지속됩니까? 뭐 이게 뭐 포항 경주 지진 났을 때 좀 예. 느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때 저는 서울에 있었어가지고 아마 못 느끼셨을 텐데 저는 수능 취소되고 이거 뉴스했던 기억은 나는데. 예, 저는 포항 지진 났을 때 네. 방에서 이 런닝이랑 팬티만 입고 텔레비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다가 부산 댁에서요? 부산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진주에 있었는데 진주. 경남 진주에 있었는데 막 커튼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화초가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팬티만 입고 뛰어나갔거든요. 반사적으로.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얼마 동안 지진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 우리가 지진이 일종의 그거를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이게 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깨져서 만들어지는 게 지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굽새 아시죠? 소리굽새. 소리굽새 땅 치면은 웅 하면서 계속 귓가에서 처음에 웅 크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지진도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꽝꽝하고 뭔가 미끄러지거나 부서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소리굽새처럼 탄성체이기 때문에 지금 표면이 흔들림이 계속
잔향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지진이 아마 시작이 되면은 네. 진동 자체는 뭐 수십 초에서 100초 이상까지도 지속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아마도.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거를 언제까지 느낄 수 있느냐? 사람은 훨씬 더 짧은 시간밖에 느낄 수 없겠죠. 네. 가장 그 진도가 피크에 다다랐을 때만 네. 이렇게 한 뭐 몇 초 정도 느끼고 감각기관의 한계인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속옷바람으로 계셨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상상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동한 지진은 3분 20초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대라고 합니다. 지진 연구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예. 그게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학이라는 학문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그 고지진학이라는 학문이 또 존재를 합니다. 예. 지진학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지진계 설치를 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네. 현재 발생하는 지진들을 관측하고 감시하고 예. 이렇게 하고 그런 지진파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구 내부를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막 돌아다니다가 돌아옵니다. 네. 그걸 이제 경로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초음파 검사로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듯이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를 또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지진학자, 그 사이즈몰로지스트라고 우리 지질학에서는 예. 부르고 주로 지구 물리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지구 내부를 탐사하고 현재 발생하는 지진들의 뭐 발생 원인이라든지, 예. 네 그리고 지진 규모라든지, 네. 그리고 정확한 진원지의 위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진학자들. 예, 그분들을 이제 지진학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지진학인데요. 예. 주로 구조지질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또 있습니다. 지질학에. 네, 어떤 거죠? 예. 말 그대로 이제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단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지진이 남겨놓은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 표면에. 예, 뭐 단층이 뭐 정단층, 뭐 역단층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단층들이 만들어 놓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런 단층들을 실제 야외에 가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 지진을 몇 번 겪으면서 그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과거 얼마의 시간 안에 뭐 1만 년이면 1만 년의 시간 안에 활동한 이력이 있는 단층들을 다 활성 단층으로 이렇게 다 묶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어떤 단층선이 지나갈 거로 예측이 되는 곳에 포크레인 가져가서 땅을 팝니다.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층이 어디까지 자르고 있는가, 단층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단층의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크기를 가지고 봤을 때 발생했었을 과거 지진의 규모,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지진이 발생했던 시점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제 땅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단층 지도를 만드는 이렇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고지진학자. 예, 그래서 그 고지진학을 보면은 어쨌든 그 지진학은 그 지진계를 가지고 보는 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가 뭐 근데 이제 뭐 쭉 이어지고 있으면 그게 거기서 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현대 지진 관측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몇십 년밖에 이제 축적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진이라는 현상은 여기서 몇십 년 지진이 안 났다고 여기 지진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화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뭐 100년에 한 번 분화하는 화산인데 여기서 10년 분화 안 했다고 여기 안전한에 집 짓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걸 고지진학이 보완해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주 정교한 정보를 지진학자들이 이제 얻는데 그 지진학자들이 이제 아주 과거로까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 고지진학을 연구하는 이제 구조지질학자들이 그거를 보완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난카이 그 대지진 워낙에 최근에 화제였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 난카이 해곡에서 뭐 주기상 이제 큰 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단 일본 주변에 이렇게 판과 판이 충돌하는 그
경계들 중에 아주 큰 경계 하나가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었던 네. 그 일본 해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혼슈하고 홋카이도 동쪽 그냥 태평양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곳을 일본 해구라고 부르고요. 네. 거기서는 9짜리 지진이 한 번 났었죠. 아. 그때 이제 일본 원자력 발전소 무너졌던 예. 그 지진입니다. 예, 9짜리. 예. 예. 그래서 그런 지진이 한 번 있었고 네. 이제 일본의 서남 혼슈하고 규슈, 시코쿠 이 지역 일본 니은이잖아요. 네, 일본 모양이. 니은의 이제 가로 부분. 네, 영니은이죠. 네네네. 영니은이죠. 그 가로 부분. 네. 그 남쪽 남해안 쪽을 이렇게 그 경계 짓고 있는 고기를 이제 난카이 트러블이라고 영문으로는 그렇게 하고 네. 난카이 해곡 이렇게 일본 해곡.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난카이 해곡.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를 또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또 3등분해요. 난카이 해국을. 네. 예. 그 일본의 남부 해안을 제일 서쪽은 난카이. 네. 그리고 중간 부분은 도난카이. 도난카이. 예. 네. 그러니까 난카이는 남해고요. 네. 도난카이는 동남해. 아. 그리고 가장 동쪽은 토카이라 부릅니다. 동해. 예, 동해입니다. 예. 저 유튜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도가 지금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면은 이제 뭐 사실은 난카이 해곡이라는 건 거의 뭐 수심 그 5,000m 이상 굉장히 깊은 바다란 말이에요. 네. 거기를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지질 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고지진에 대한 조사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 난카이 해구가 굉장히 활발한 지진지대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 지금 이 지역들에서 네. 이 세 개로 나눠놓은 이 섹터들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진이 발생하는가, 주기로 발생하는가, 네. 요걸 가지고 주기가 왔는데 지금 100년 정도 됐는데 발생 안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일본 주변에 태평양판도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고 예. 일본의 남쪽에서는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 또 해양판이 새로운 판이 하나 더 있어요. 예. 그 해판이 일본 남부로 이렇게 섭입을 하는데 네. 얘가 일본으로 섭입을 하는 속도를 알아요 이미. 1년에 한 4.3cm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4.3cm. 예. 네, 4.3cm니까 네. 한 100년이 지나면 네. 얼마입니까? 100년이 지나면 한 4.3m 되는 거죠? 430cm. 예, 그죠. 4.3. 4.3m. 예. 그죠. 네. 지각이 한 4.3m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진이 안 났잖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구 표면은 말랑말랑한 그것처럼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딱딱해요. 딱딱해서 예. 딱딱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부러져요. 변형할 때 예. 버티다가 부러지고 예. 버티다가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네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3m 줄어드는 과정이 예. 스무스하게 그냥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버티다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예. 지난 100년 동안 만약에 지진이 안 났다. 그러면 4.3m가 어떻게 해소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4.3m가 한 번에 해소되는 지진이 한 번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용케 100년을 버틴 거네요. 그러면 안 그렇죠. 부러지고. 이렇게 부러지면 그 정도가 쑥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럼 임박했다는 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긴 하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진학자들이 계산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까지의 지금 누적된 그 힘의 양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해소되어 마땅할 변형량이 있는데 네. 그 변형량이 한 번에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네. 예, 여기서 만들어지는 지진의 규모가 8이 넘을 거다. 예,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단계 쪼개져서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앞으로? 나눠서 할 수도 네.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난카이, 도난카이, 토카이 나눠놓은 이유가 네. 지진이 각각의 지역에서 한 번씩 막 이렇게 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 뭐 토카이, 토난카이 합쳐서 이렇게 갑자기 뭔가가 아주 넓은 지역이 움직일 수도 있고 나눠서 진행될수록 그래도 피해가 덜 하겠네요. 아닌가? 그렇죠. 한 번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예. 각각의 지역에서 나눠서 하는 게 그게 좀 낫지 않나요? 낫죠. 예.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그 일본에서 역시나 기상청에서 그 뭔가 그 경보를 이례적으로
네, 그 그렇죠. 발령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지진 뭐 정보인가 하는 뭔가를 그 정확한 그 일본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를 발령을 했었는데 그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 아,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그건데 우리가 태풍 오는 거는 경보 발령하잖아요. 그렇죠. 그 쓰나미도 경보 발령하거든요. 예. 지진 나고 나면 쓰나미 경보 발령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발령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현대 지식으로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 난카이 해구 근처에서 7.1 정도의 지진이 납니다. 네. 지진이 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정보를 발령을 하는데 예. 일주일 동안 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예. 몇 퍼센트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발령을 했을 거예요. 네네. 이게 뭐냐면 지금 난카이 해구라는 곳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진이 안 나는 바람에 네. 이만큼 움직여야 할 변형 요구치가 존재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형 요구치가 아주 작은 지진으로는 해소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이라는 지진은 네. 규모 9 지진에 비해서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7 같은 지진이 100번이 일어나도 여기에 모여 있는 이 변형 요구치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역치를 충족을 못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이라고 네. 그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네. 작은 지진은 한 7 정도 나는 지진은 네. 계속 여러 번이 나봤자 소용이 없고 잽은 아무리 맞아도 상관없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라이트 크로스 카운터가 예. 한 방이 들어가야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이제 한 번이 큰 지진이 한 번 일어나야 해소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변형 요구치가 축적되어 있다. 예.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다 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고. 예,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지진을 예보한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네. 7.1짜리 새끼 지진이 나면은 네. 여기 꽉 맞물려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마찰력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네. 내려가야 되는데 예, 예. 꽉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힘이 어는 인계치를 넘어가면 휘리릭 미끌리겠죠. 예. 근데 지금 이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인계치를 넘지 못했는데 네. 옆에서 누가 탈탈탈 흔들어 주는 거죠. 아. 아, 아, 그렇구나. 네네네. 예, 예, 예. 그 작은 지진이 나가지고 아, 예. 여기다가 달달달 해주니까 불안불안하네. 여기가 이제 슥 이렇게 미끌릴 수 있지 않느냐. 그 가능성을. 그렇죠. 여기 이게 이제 압력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예.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발령을 한 걸 거예요. 아. 그 지진이 네. 더 큰 지진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주의보가 해제됐다는 건 그럼 당장은 뭐 급한 걸 넘긴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죠. 막 예. 그래도 지금 당장에 일어난 소형 지진이 더 대형 지진을 치르면 소형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래도 그 아까 임계치 뭐 네네 예, 그거까지는 안 가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예.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인과적인 그런 아, 예. 시간은 아마 일주일을 넘어가면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가 뭐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갑자기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된 건지 아니면 뒤늦게 사람들이 경각심이 높아진 건지 네. 이건 뭐 밑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한반도 밑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저도 네. 그 학부 학생 때 예. 그 우리나라는 안정한 판 내부 환경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를 구성하는 어떤 지질 요소들은 굉장히 다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큰 지진 발생할 수 없고 큰 화산 분화할 수 없고 그렇게 저도 배웠던 세대거든요. 예. 근데 그 우리 포항에서 지진이 5.4 지진이 나고 나서부터 네. 그리고 연이어서 또 경주 지진이 또 발생을 하고 나서부터 생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의 연구팀의 네. 어떤 연구 결과들인데 네. 그 사실 올해 그 우리가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일본의 동편하고 지금 난카이 해곡이 있는 일본의 남부 쪽만 예. 그 관심을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올해 1월 1일에 네. 일본 서해의 노토반도라는 곳에 7.5 지진이 난 거 혹시
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서해면 우리 동해랑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동해죠. 우리 동해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동해에서 예. 일본의 서쪽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네. 그래서 우리 동해안까지 뭐 해일이 아, 왔고 이거 들어보셨을지도 그렇군요. 모르겠는데 1월 1일에 네네네. 7.5짜리.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일본의 서해안이 네. 그 거의 10년에 한 번씩 한 7.5 정도의 지진이 나고 일본에선 이미 정설이에요. 그 동해가 네. 일본 아래로 섭입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 정설입니까? 일본에서? 네. 그래서 일본의 혼슈하고 홋카이도 쪽은 네. 서쪽에서는 동해가, 동쪽에서는 태평양이 어, 이렇게 일본 아래로 양쪽에서 섭입을 하는 좀 짜부. 예, 약간 양쪽에서 섭입을 하는 이런 예.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일본 그래서 동북부는 아예 별도의 판으로 분류를 해요. 아, 그렇군요. 예, 별도의 판으로 분류를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동해가 예. 일본 쪽으로만 섭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동해안 쪽으로도 아주 극초기에 섭입을 해요. 아, 그렇게 양쪽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힘이라는 게 예. 아주 국지적인 힘이 아니고요. 네. 어디서 근본적으로 오냐면 네. 인도가 유라시아판이 충돌을 해요. 예.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유라시아판을 동쪽으로 밉니다. 그리고 태평양은 이 유라시아판을 서쪽으로 밀고. 아. 그러니까 인도와 태평양 사이에 존재하는 이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 지역은 거의 다 압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양쪽에서 압력을 받네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압축력을 받는데 네. 좀 튼튼한 부분에서는 별일 안 일어나겠죠. 네네. 어디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냐면 비교적 좀 약한 부분에 약한 부분 위주로 깨지기 시작할 그렇겠죠. 텐데 예. 일본의 서쪽은 네. 동해 지각하고 네. 두꺼운 일본 지각. 일본은 지각이 그래도 한 30, 40km 정도 두께가 돼요. 두꺼운 거군요. 네. 예. 그 동해의 지각은 거의 10km 정도 되고 아, 네. 우리나라 한반도 지각이 한 30km 정도 두께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동해 지각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동해 지각이 네. 거의 뭐 한 11에서 13km 정도니까 예. 우리나라 한반도 지각의 3분의 1 두께밖에 안 되죠. 그러네요. 예. 힘을 줬을 때 네. 어떤 물건을 보면 어디가 주로 부러지던가요? 얇은 쪽. 어디가 부러지냐면 얇은 부분인데 네. 두꺼운 것과 얇은 부분이 다 있는 곳이 보통 부러지거든요. 아, 예. 예. 이게 응력 집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기 변형 집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대가 있고 여기 마이크 있잖아요. 네. 여기가 가장 약해요. 아. 네. 그리고 딱 봐도 그래 보여요. 예. 그래서 막 휘두르거나 예. 충격을 받으면 여기가 이제 접합부가 부러지게 돼. 예. 골프 헤드 보면은 골프 이게 채랑 이렇게 헤드가 붙어 있는 예. 거기가 똑 떨어지죠. 예.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 동해가 보면은 서해 남해는 안 그래요. 네. 서해 남해도 다 바다지만 네. 서해 남해는 지각 두께가 한반도가 거의 같아요. 거의 30km거든요. 예. 근데 동해만 지각이 한 3분의 1 정도로 얇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골프 헤드하고 이게 체의 접합부가 이제 동해안 따라 존재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변형이 집중이 일어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고서저 지형 배우셨죠? 우리나라 동고서저죠. 예. 예. 태백산맥 쫙 있고. 그렇죠. 예. 왜 동쪽이 높은가요? 그거 뭐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뭐 들어는 본 거 같네요. 설명을 십수년 전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해안 당구, 하안 당구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해안 당구, 하안 당구가 뭐냐면 네. 바다는 정해져 있는데 네. 계속 한반도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융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깎이다가 파도에 예. 올라가니까 더 깎이던 데는 이제 안 깎이고 더 네. 밑에가 깎이니까 그렇겠죠. 예. 이 계단 모양이 되는 건데 예. 우리나라 동해안이 지금 해안 당구 지형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고 예. 이 해안 당구가 뭘 지시하냐면 한반도의 동쪽이 지금도 계속 들어 올려지고 올라가고 있다. 네네. 아. 이게 뭐냐면 네. 한반도가 들어지면 동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결국은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과 올라가는 운동의 그거거든요. 관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동해는 지금 한반도 아래로 파고들고 있고 한반도는 동해 위로 올라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변형이 지금 한반도 동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이 된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된 거네요. 새로 뭐가 네네. 새로운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2018년도에 논문을 쓴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 왜 동쪽이 지금 계속 들어 올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들어 올려지고 단층 활동이 있고 이러면은 안정적인 판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생각 자체가 좀 바뀐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안전지대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잘못 알았던 거네요, 그동안.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지진, 지난 시간 화산에 이어서 또 지진이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지대에 있는지를 또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